예,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저 덴탈 클래스에서 좀 특별한 촬영을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바로 테마는 지난번에 이제 술 먹으면서 제가 한번 먹방으로 이야기했던 치과 종사자들 왜 고연차들이 이렇게 됐을 때 대우가 박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맨정신으로 제가 정리정돈을 하려고 영상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덴탈 클래스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다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로 찍는 곳이랑은 너무 분위기도 다르고 오늘 요 스튜디오에 방청객들이 꽉 차 계십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오늘 한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방청객 한 분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오늘 한번 재밌게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작을 좀 하게 됐고요. 이번에 제가 그 커뮤니티에 치과 고연차들이 왜 이렇게 대우가 박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쪽지도 받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현상과 그래서 앞으로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괜찮은 방법이 있다면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거의 한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우리 방청객 분 중에 한 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는 뭐 한자 있으실까요? 몇 자 있으세요? 두 자. 네, 좀 특이하게 두 번째 있는 박자와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후자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상박하우라는 어떤 사자. 성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소위 말해서 이제 위로 갈수록 박하고 아래로 갈수록 좀 후하다라는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과계 쪽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도 위쪽으로 갈수록 좀 박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후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절대치가 또 박한 건 아닙니다. 위로 갈수록 노력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작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어떤 치과계만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좀 짚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의견도 주셨어요. 중간에는 실전에서 겪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사연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할게요. 자, 이 질문 어떻습니까? 실장 외엔 답이 없나요? 라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실장 외엔 답이 없나요? 제가 그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20분 정도 시작도 안 하고 좀 술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장이 되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대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 외에 답이 없나요? 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면 그만한 보통 직책이라든지 위치를 보통 권하게 되고 꼭 실장 외에 또 다른 어떤 답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국은 내가 어떤 조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질문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텝은 제가 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위기 주도를 희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오너들이 바라는 분위기 주도라는 것에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많은 의사분들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가지면 이상한 겁니다. 직원들은 원래 직원의식을 가지는 거고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뭔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주인의식이라는 게 뭘까요? 네, 주인의식이 뭐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아껴 쓰고 열심히 하는 거겠죠. 저도 이제 관리자로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주인의식에 관한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지원금 같은 걸 받았잖아요. 그게 치과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치과에는 한 60,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문자로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오늘 저도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왔는데 그거 보고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병원이 좀 더 잘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분위기 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회식 같은 것도 원장님들 혹은 오너들이 생각보다 짠돌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고깃집 가가지고 마음대로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가끔씩 보면 시켜놓고 남기는 경우 있습니다. 과연 그게 내 돈이면 그렇게 했을까? 바꿔 얘기하면은 병원을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기획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끼는 정도의 생각, 그 정도만 가져도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장님들이 참 괜찮은 직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분위기 주도를 한 번 더 팁을 좀 드리자면 제
아는 사람이 치과에서 이제 데스크에서 근무를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상사 뒷담화, 원장님 뒷담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줬던 게 있어요. 그런 뒷담화를 아무리 해봐야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내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밥 먹고 뭐하고 할 때 뭐 다들 뭐예요? 뭐 원장님 욕할 거 아니에요. 뭐 예민하면 예민하다, 성질 더럽다, 어떻다 막 욕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병원 욕을 하는 거야, 막 그냥. 대부분 어때요? 동조하길 바라죠. 그래서 제 아는 그 지인한테도 쌤 어떻게 생각해? 쌤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는데 되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도 여기 병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있던 곳이 워낙 좀 뒤처져서 그런지 그래도 저는 좀 좋은 것 같네요 라고 좀 바보처럼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 대놓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여기 좋아요. 이러면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건데 아유 제가 그냥 봤을 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연히 그 원장님이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 친구는 데스크에서만 일을 하고 실제로 치과 위생사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원장님 스타일이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을 못 차리시는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급여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300만 원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다들 욕할 때 그래도 우리 병원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입장 바꿔놓고 오너가 그 얘기를 뒤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집은 저는 절대 못 자를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끌고 갈 것 같고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어떤 썩은 사과처럼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외면당하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고연차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불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동료들한테 얘기해서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불만은 집에 가서 엄마나 애인한테만 딱 하고 직장 동료,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위임 진료 여부로 능력 여부를 따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에서 특히 시골로 갈수록 위임 진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격을 하고 있고. 근데 놀라운 건 인근의 보건소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많은 환자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그거를 허용을 하느냐인데 엄밀히 따지면 허용이 아니라 시골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불법이라도 위임 진료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아슬아슬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옹호할 생각은 없고 당연히 누군가가 그걸 신고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뭐 영업정지든 벌금이든.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왜냐면 보건소 직원들도 아유 원장님 누가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임 진료라고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뭡니까 법치국가죠. 법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고 법의 어떤 경계면에 있는 경우에는 법의 경계면을 이렇게 넘나드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자,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녹색불일 때는 당당하게. 근데 녹색불에 당당하게 걷다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건너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방사선 촬영할 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원래는 치과에서만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수술 중에 방사선 촬영을 또 나와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계속 진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이며 동시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불법을 뭐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을 할 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능력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것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진료 여부라고 하는 건 그 경계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어겨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건 완전히 불법이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영 찜찜하면 그거 외에도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건 되게 많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진료실 업무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워보려고 학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실용음악 학원 갔는데 너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그만 초등학생 한 2, 3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 애가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꼬맹이도 저 정도 치는데 과연 연습을 얼마나 할까? 나는 과연 저 정도는 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불안감을 보고 이 꼬맹이를 관찰했어요. 근데 이 꼬맹이는 너무 웃긴 게 선생님이 안 볼 때는 연습실에서 누워있고 심지어는 꼬맹이는 몇 번 연습해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안 볼 때 몰래 체크도 하고
그런 온갖 꼼수를 쓰는데도 되게 잘 하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죠? 시간이라는 게 흐르면요, 아무리 하기 싫어하는 애든 뭐든 익숙해지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농땡이인 2년차라도 신입 1년차보다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치과 내 진료실 업무는 반복적으로 손으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두뇌 회전이 낮다 하더라도 정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원리를 모르더라도 몸이 외워버리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투자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계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치과 위생사시죠? 네. 혹시 싱글 템포러리 깎아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10분 정도요? 1년차 때는 몇 분 걸렸어요? 하루 종일 깎아도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분까지 단축시켰어요.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템포러리를 1분 만에 깎을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1분이요? 네. 불가능해요. 애초에 재료를 일단 꺼내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90점까지는 노력으로 돼요. 하지만 91.2점부터는 몇 배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고연차가 되면 다 거기서 거기, 심지어는 이제 체력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뛰어다니지만 진료실에서 이렇게 숙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오히려 더 어린 저연차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 업무의 한계라기보다는 진료실 업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전성기가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 피지컬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 노련미와 경험으로 시합을 풀어나가는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료실 업무에 한계가 있다면 그 경험과 노련미를 살려서 다른 쪽으로 뭔가 치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답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5번째, 현실 안주하다가 연봉 대비 역량이 약함. 이건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6년차 연봉 공유해요라고 하는데, 그거 왜 공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동네에 점심 식사 비용 공유해요. 또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이 급여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굉장히 능력치가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능력치가 약하면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걸 많이 일을 하면 돈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년 차 연봉을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1년 차들 빼고는. 뭔가 내가 연봉을 요구를 할 때 내 능력치 혹은 치과가 요구하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왜 돈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실력이 쭉쭉 늘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노력을 해야지 늘죠. 아까 피아노 치는 꼬맹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노력 안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 꼬맹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현실 안주하고 해가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보통 2, 3년 차 정도 되면은 치과에서 되게 좀 보배 취급을 받아요.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붙잡으려고 하고 또 순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고연차가 되고 나면은 계약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스탠스를 꽤 많이 취한다라는 거죠. 자, 그게 보통 기업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끔씩 보면 또 커뮤니티에 우리 원장님이 성격이 변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안주하시면 안 돼요. 안주하시는 건 자유지만 거기에 대한 대우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본인이 주는 월급, 연봉 대비 효율만 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째,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조직의 특성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으면 이게 다단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로 갈수록 어때요? 결정권자는 결정과 고민을 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무에 닳게 되죠. 실제로 경영학 책에 나오면 그 개념적 이해와 실무적 이해가 분리가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무에 능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개념에 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쓰시는 폰이 종류가 뭐죠? 아이폰.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과연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 납땜을 하고 뭐하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요구했던 건,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커지게 만들어. 방법은 모르겠어, 니들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아주 똑똑한 연구진들이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그죠, 만들면 일선 공장에서는 그냥 납땜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구조다 보니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되고, 조그만 치과도 어때요? 결국은 지휘 체계는 위로 갈수록 적어지겠죠. 당연히 보통 실장이라든지 부장 이런 사람들은 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피라미드형 인력 구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지만 직책에 대한 책임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더 편하게 일하는 거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공무원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봉제로 큰 사고만 안 치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하지만 민간 기업은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거죠. 오너는 자기에게 수익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더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특히 피라미드의 상부로 갈수록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잘못 결정을 해버리면 방향이 크게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저연차들은 그냥 성실하고 어느 정도 되면 쓰지만 실장급이라든지 부장급은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특징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자, 7번째, 출산, 육아 등의 문제. 죄송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생물학적인 문제인데 이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국가에 바라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남자들하고 경쟁하기 불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것도 힘든데 또 키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정한 경쟁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TO 자체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라, 이건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여성들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채용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쟁의 공평 이런 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육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밤 9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걸 뭐라고 하죠? 타가소라고 하나요? 제가 다른 건 다 싫은데 북한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 타가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북한은 다 봐준단 말이에요. 여자들 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여성들이 아이의 어떤 육아 문제 때문에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요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급여를 많이 줘야 되고 배우가 좋게 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는 주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8번, 이직 부담이 이제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직하기 제일 좋은 연차가 언제냐? 3년 차, 4년 차, 조금 더 벗어나면 5년 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 4, 5년 차. 특히 3년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도 3년 차 선생님이 계신데 사실 제가 그 선생님을 항상 뭐라 하거든요. 나사가 풀렸다고. 근데 이번에도 잡았어요. 돈도 좀 많이 줬어요. 3년 차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습득하기도 좋고 우리 치과에 대한 시스템도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력도 받쳐주고 그래서 되게 좀 사랑받는 연차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신입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쫙 올라가신 분이 계신데 생각보다 그거를 내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어차피 신입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요.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데 3, 4년 차들은 바로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7년 차, 8년 차 이렇게 10몇 년 차 올라가게 되면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좀 똘똘한 선생님을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도 실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직원을 뽑으려고 봤더니 나이가 한 서너 살이 많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마인드도 좋고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그 실장님은 어떤 걸 느낄까요? 그냥 불편해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불편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는 괜찮다고 해도 일을 시키는 사람은 불편하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저희 치과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질책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아무래도 고연차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위 직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에서도 부담스러워요, 받기가.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 조직에 물을 흐리지는 않을까라고 하고 걱정하는 오너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고연차들이 어때요? 한 명이 들어와서 순진한 1, 2년 차들을 분위기를 엎어놓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고연차들의 이직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사례죠. 고암 쳐주고 월 600을 받는 직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때는 조금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 방청객 오신 분도 스트리밍 보셨죠? 제가 PD분께 한번 즉석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처음이시죠? PD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인데, PD님 이거 이해가 가요? 고암 쳐주고 월 600을 받는데요. 600원이 아니고 600만 원이겠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치과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너가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치과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컴플레인입니다.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원장님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근데 대부분 치과에서는 원장님 누구 환자분 이것 때문에 지금 컴플레인 나오셔가지고 원장님 나오시라고 다음번에 찾아가면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직원은요, 관리자급이 보고는 해요. 보고는 하는데 원장님 제 선에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막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부장급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가끔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가 와요. 치과에서. 그럼 뭐죠? 거의 컴플레인 전화 혹은 원장님이 보고 싶다고 맥주 사주시겠다고 나라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를 딱 만나요. 근데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되게 밝게 인사해주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욕을 하고 너 누구냐, 네가 대표 원장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대표 원장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선에서 끝낼 거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해요. 이 큰 치과의 이 수많은 직원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 원장님이 나를 지명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막 욕을 해도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왜냐면 욕을 해도 이거는 내가 특별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듣는 욕이야, 괜찮아. 그리고 어쨌든 다 해결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고함쳐주고라는 건 표현하자면 직원들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환자한테 원장님은 안 나오는데 간부급이 나다. 왜 우리 직원한테 이렇게 고함치시고 그러십니까? 네? 저하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관리자 보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멋있어요? 평상시에 괴롭혀도 멋있습니까? 평상시에 괴롭히고 때리고 뭐하고 막 욕해도 그런 거 있죠. 우리 직원 나는 욕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끌고 가가지고. 네. 근데 그런 직원들이 간부들이 월 600 이상 받습니다. 원장님이 하기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우리 선생님도 멋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괴롭혀도 위급할 때 딱 나서줘가지고 왜 우리 여직원한테 그렇게 고함 지르시냐, 저도 끌고 가요. 그래서 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저 딱딱 빕니다. 죄송하다고. 필요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네? 뭐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사과드릴 건 사과드리고 저도 요구할 건 요구해요. 아까 그 밖에서 그렇게 고함 지르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 쭉 받으실 거면 우리 데스크 직원한테 잘 보이셔야 되는데 가실 때 아까 소리친 거는 좀 미안하다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면은 또 환자분이 말 잘 들어요. 또 나가가지고 이제 아까는 소리쳐서 미안해요 하고 가면 직원들도 기분 어때요? 풀리고 저도 면 살고 월 600 이상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컴플레인 환자가 온다면 어때요? 숨이 막히고 내일 내가 오프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월 600만 원을 받지 못하시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10번째, 전연차로 대체 가능해지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학의 기본 이론인데 대체제가 나왔을 때 값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내가 고연차지만 내 능력이 누군가의 전연차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순간 나에 대한 대우는 박해져요. 언제 나가도 상대가 아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한 게 뭐죠? 진료적인 부분은 밑에서 노력으로 쭉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고연차가 됐을 때 그 노련함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환자들을 다루는 컴플레인 처리라든지 상담의 완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제가 사례를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무슨 의미냐면 그 연륜에 의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치과에 한번 컴플레인이 걸리신 적이 있어요. 그 임플란트 환자분이신데 위쪽에 2개 할 때 그때 돈을 얼마를 줬어. 근데 오른쪽에 1개 하는데 왜 나누기 2보다 더 비싸? 왜 더 바가지 씌워? 그렇게 오히려 막 전화로 화를 내시면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왜 나를 바가지를 씌우냐 그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보고가 온 겁니다. 이런 건 때문에 지금 내일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환자분이 오시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은 바로 좀 분리를 해서 예진실에 일단 앉혀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즉석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저연차 분들이나 선생님들은 임플란트 2개 비용이 예를 들어가지고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개 뭐 뼈이식까지 해서. 그럼 환자분 생각할 때는 1개만 하면 15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거를 할 때는 갑자기 또 170만 원이라고 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어떻게 환자분을 납득시키겠습니까? 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납득시킬 거예요? 처리하실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그때는 한 번에 했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좀 빼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 한계이기 때문에 좀 예시를 든다면 어머니 택시를 타더라도 2명이 타든 1명이 타든 요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2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배려를 해드렸고요. 보통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되게 좀 엽기적인 방법을 썼어요. 30초 만에 해결을 하는. 이건 제가 알려드려도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쓰는 법인데 알려드릴게요. 바꿔 얘기하면 저연차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예진실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님을 딱 보고 보자마자 했던 일이 가가지고 팔을 한 대 때렸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오히려 때리고 시작했어요. 컴플레인 환자한테 도발을 먼저 했어요. 때리면서.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2개 해준 거 되게 비용 잘해드렸는데 우리 직원들 모르게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애들 보기에 내가 면이 너무 안 삽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라서 좀 잘해드려서 미안해. 그런 사과를 제가 해야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 어머니 반응이 어때요? 내가 나이 먹고 주책이라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고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니까 되는 거죠. 우리 2년차 선생님이 가서 그 짓 했다가는 아마 병원이 뒤집어질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연륜과 스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한 방 때문에요. 자, 11번째. 고용주들의 생각, 저비용 고효율 직원 선호.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내가 이렇게 추가로 뭐 설명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 CEO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침팬지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면 침팬지에게 일을 시킨다. 그냥 똑같은 일을 한다면 낮은 돈을 지불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모님들 말 잘 안 통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때요? 외국인들 물론 있어. 근데 좀 달라. 되게 영어 잘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외국인이 있고 일반적인 그냥 편한 식당에는 정말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외국인 분들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쓰는 이유는 뭐죠?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한국 사람 쓰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씁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단순한 일일수록 오히려 외국인들을 쓴다는 거죠. 우리 식당들이 보면. 고용주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일은 고효율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에 소독을 하잖아요. 소독 업무는 어떻습니까? 조금 가르치면은 여사님들이 더 잘해요. 오히려 설거지 하던 경험하고 이런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면허가 있는 치과 위생사분들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도 싸고 잘하니까 그런 선택지로 간다라는 거죠.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요, 수요와 공급은 누가 강제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낮은 비용으로 선택을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쇼핑할 때 똑같은 물건이면 어때요?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제일 최저가로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용이라도 그 서비스라든지 의사 한 명 한 명의 진료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으로만 얘기할 수 없지만 똑같은 물건이면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너가 되면 당연히 저도 같은 능력이면 저렴한 직원을 쓸 것 같아요. 12번째, 개인 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법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치과에 관련된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치과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야지만 개설을 허가해 줍니다. 외국에서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도 허가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처럼 사업주가 뭐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의사를 고용하고 지분 투자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오직 의료기관은 의사만 개업할 수 있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업은 하실 수 있으세요. 뭐든지 사업자 등록증 내셔가지고 되는데 치과 관련된 사업은 치과의사 면허를 따야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자, 13번째, 이제 외국의 사례 나오는데 좀 전에 이제 외국의 사례가 뭔가 좀 사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의 치과 위생사분들의 어떤 대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캐나다로 가면 어때요? 미국으로 가면 어때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 가면 큰일 나죠, 그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걸려서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치과 위생사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좋아요. 단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채용해가지고 쓰진 않아요. 그거는 뭐 소수로 특정 업무만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제도가 지금 대한민국이랑 너무 다르죠. 거기서는 신경치료 하나만 해도 보통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대우도 가능한 거예요.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은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방법 안에서 내가 뭔가 위치를 잡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지사지의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정말 오늘의 핵심 같아요. 역지사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 상대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인데 이 역지사지가 결국 오너의 입장을 좀 이해해 이런 뜻이 저는 1도 아닙니다. 저는 역지사지, 즉 오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잃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면 오너가 나를 놓을 수 없는지에서 너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너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료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됐을 때 어때요? 신환이 왔을 때 대부분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죠? 그렇죠. 안 하고 싶죠? 오너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너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눈치를 봅니다. 왜? 환자를 잡자니 직원들 눈치가 보이고, 놓자니 결국은 오너는 누구만 욕할까요? 관리자를 욕해요. 밑에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게 좀 그렇지 않니?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소위 말해서 교정 환자라든지 좀 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잡아요. 급한 환자가 아니라면은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돌리죠.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해요. 직원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너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 병원이 사실은 나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위기가 닥치고 그랬지만 잘 뭉쳐가지고 그래도 잘 버텨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막 수술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술이 좀 큰 케이스라서 11시에 수술을 들어가면은 무조건 점심시간이 오버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PD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주에 수술인데 무조건 오버타임이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자라면 그건 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잡아야 되거든요. 네. 자, 밀어붙이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입이 나와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입이 쭉 나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고지를 한 거죠. 이날은 해야겠다. 미안하다. 그래서 밥 대신에 우리 유부초밥에 오랜만에 컵라면이나 먹자. 입이 엄청 나오겠죠? 하지만 직원들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왜? 대신에 오후에 수술 2번 끝나면은 집에 가자. 일찍 문 닫고. 근데 애들이 신난 거지. 집에 일찍 가니까. 저는 그게 바로 관리자의 어떤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자의 스케줄이라면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어떤 보상과 희생에 대한 인정, 이런 게 있다면 직원들도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는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오버타임을 미리 고지한 거고 직원들이 이렇게 미리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일찍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대표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직원들 일찍 갔어요. 1시간 반 일찍. 다 신났죠? 네, 신났는데 우리 실장이 못 갔어요. 니는 어디 가냐고, 니는 앉아있어야지 해가지고, 네, 그게 관리자의 숙명입니다. 밑에 직원들은 갈 수 있지만 관리자는 저랑 끝까지 남아가지고 마감할 때까지 혹시나 새로운 시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저연차 선생님들은 실장님 보면 월급은 많이 받고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옷 이쁜 것만 입고 다니고 좋은 것만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충도 많고 훨씬 더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요. 병원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원장님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바로 이 관리자급들이잖아요. 이거는 상호간입니다. 오너도 생각하고 밑에 직원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상사도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이해심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연차가 되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번에 고연차가 되면 대우가 왜 박한가에 대한 어떤 스트리밍, 술 먹었을 때 든 얘기를 맨정신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도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 덴탈 클래스라는 플랫폼에 또 많은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능력치를 잘 키워가지고 즐거운 직장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